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관련된 심리학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실치료라고 하는 상담 기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박은미라고 합니다. 평화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평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평화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평화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면 아마도 좋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 관계를 평화롭지 않게 만드는 주범들은 뭔지 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약속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먼저 모든 얘기를 할 때 오늘 평화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서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약속으로 정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웃과 서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하는 개념 먼저 마음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마음에 두 번째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무슨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좋은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또 새롭게 행동해 보자. 이런 세 번째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르게 새롭게 행동해 보자. 이 세 가지를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개념 어떤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하는 거는요. 관계를 아까 평화롭지 않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외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통제라는 조금 낯선 새로운 개념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 중에 자존감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난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두 번째로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활동하기, 행동을 해볼 것인지 이 세 번째는 긍정적인 활동하기 라는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 자존감, 긍정적인 활동하기 이 세 개의 개념을 함께 공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아까 외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계를 좀 평화롭지 않게 만드는 주범이 뭔가 하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하겠죠.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을 내가 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원치 않은 일을 강요할 때. 두 번째는요, 거꾸로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려 할 때. 그럴 땐 이제 내가 싫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세 번째는 쌍방이 하는 경우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을 서로 힘을 쓰는 경우죠. 서로 압박하거나 강요할 때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편안히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완벽하게 해야 한다거나 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좀 고통스럽고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해내야 한다고 자기에게 강요하면
굉장히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네 가지. 나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혹은 쌍방이,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 뭔가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가 외부 통제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칠판을 이용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 이외의 바깥은 다 외부입니다. 아까 나와 외부, 여기는 이제 상대방들이 다 있는 거죠. 있는데 나와 상대방이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우리가 그냥 평상심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영향이 너무 강해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자극이나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나와 상대방이 서로 자극이나 영향을 균형감 있게 서로 주고받는 경우면 그냥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너무 강하게 힘이 들어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강한 자극이나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외부에서 나에게 영향이나 자극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자극이나 영향을 주는 이유는 외부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변화해 주기를,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 주기를 바라는 거죠. 굉장히 선의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 그런데 그게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자녀가 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할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강요하거나 밀어붙이는 경우면 자녀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는 기제들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외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외부 통제 심리학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인간이 외부에서 자극이나 영향 때문에 행동한다라고 많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외부 통제 심리학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 당근과 채찍 이론, 뭐 그런 거죠. 자극을 주고 좋은 자극이든 안 좋은 자극이든 자극을 주어야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있던 심리학인데요. 파블로프라는 그 심리학자 아시죠? 파블로프라는 심리학자는 그 학습 이론을 연구한 분인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훈련을 한 거죠.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항상 종을 울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걔가 침을 흘리면서 달려오더라. 그러니까 일정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 그 어떤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끊임없이 자극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파블로프의 자극 반응 이론은 금방 엎어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뭐 동물한테는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굉장히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은 아무리 큰 자극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왜 그 종교 관계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순교까지도 불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아무리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해도 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걸로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경우를 보면 자극 반응 이론이 일정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반응하겠지만 그 이후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외부 통제 말고 다른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외부 통제 심리학의 반대는요. 내적 동기 부여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통제가 안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훼손하는 주범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내 내적으로 부여되는 동기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라이드에 차근차근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는 그 활동을 한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활동을 한 가지 정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제 칠판에다가 한번 살짝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수직선에 0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치고 여러분의 생활을 0에서 100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게요. 나는 0에서 100 사이에 내 삶을 얼마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혹은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이 질문을 드리면 보통 한 60% 정도 평균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나는 한 8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좀 낮아요. 어떤 분은 나는 30% 정도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거는 각자 자기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내가 어느 부분에 표기를 하고 싶은지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활동을 하면요. 우리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한번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슬라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걸 보시면서 제가 이거 조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 30가지 정도로 추려왔는데요. 자, 가령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표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 거예요. 가령 즐겁게 생활하기 라는 활동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통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통제라는 단어를 선택이라는 말로 바꿔 볼게요. 그럼 즐겁게 생활하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선택할 수 있죠. 네, 즐겁게 생활하기는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거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할지 도착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X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 한 30가지 정도의 상황을 한번 동그라미 X 이렇게 표기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개념 혹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집 부리기. 이건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수 있죠? 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게 하기. 이거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게 하는 거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홍보력이 아주 좋고 말수단도 좋고 하면 이거 한번 사봐. 이거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100명을 만나서 다 홍보한다고 100명이 다 물건을 살까요? 물건을 사거나 사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누굴까요?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00% 할 수 없는 건 통제할 수 없다. X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유전 같은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죠.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화를 내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기는 선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을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 감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없죠.
네,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상황에 한번 동그라미 X 쭉 한번 표기를 해보세요. 그 시간을 좀 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이거 표기를 해보시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동그라미 친 게 많을까요? X 친 게 많을까요? 당연히 동그라미 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정리를 해보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아까 우리 유전, 코로나 전염, 감염병 이런 것들 혹은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뜰지 어떨지 장마 이런 자연현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요. 아까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게 하기나 그 배우자나 자녀의 행동 이런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생각이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두 번째 요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통제할 수 없죠. 자,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자연현상,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은 통제할 수 없다. 이 중에 자연현상 당연히 통제할 수 없지. 이거는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은 머리로는 통제할 수 없지. 내가 바꿔놓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말한 생각이나 행동도 굉장히 거기에 맞서고 저항하고 그 얘기는 바꿔놓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매여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과거에 난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 좀 더 행복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있다. 즉 내면적으로는 바꿔놓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심리적으로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거 보면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외부 통제 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아까 수직선상에 우리가 표기한 거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통제할 수 있다라고 60에 표기한 분도 계시고 80에 표기한 분도 계시고 그렇다 그랬는데 많이 해서 80에 한 분이라고 칩시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여기 한 20 혹은 40 심하면 여기 70에 해당하는 분들 여기 붉은 지역에 표시한 분들의 요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 요 영역에 들어있는 요소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현상,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또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 요 것들이 요 통제할 수 없는 요 영역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령 굉장히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해서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은 우리 개개인의 사람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리 좀 하수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인재가 좀 섞였다고 하더라도 집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일단 물을 막 퍼내기 시작합니다.
혹은 도움을 청할 기관이나 하다못해 온 집안 식구를 다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옆집에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물을 퍼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난관리센터 같은 데다 전화를 하거나 뭐 119 같은 데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빨리 이 상황을 불편한 상황을 편안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뭔가 행동을 취하겠죠. 이거 말고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은 자신의 불행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한다. 불편한 상황을 불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여기 나는 80까지만 통제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린 통제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때 통제한다는 얘기는 뭔가 불편한 상황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근데 애를 쓰는 행동이 과연 효과적일지 효과적이지 않을지는 좀 또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잘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큰 원 이렇게 얘기한 거, 자, 한 번만 요 원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입니다. 그리고 바깥이 외부예요. 외부. 그동안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영향을, 이게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을 잘 균형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죠. 뭐 늘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나는 힘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영향을 나를 힘들게 하는 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자꾸 권해드리는 게 심리학에서 말씀드리는 그 정보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영향은 나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보니까 이제 이거 정보는 내가 잘 처리하자, 이렇게 권하는 게 심리상담에서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자존감이 낮은 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전에 있던 어떤 일로 해코지를 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아니면 자기를 자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말을 들을 만큼 뭔가 크게 잘못했을 거야. 나는 원래부터 사랑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자기를 막 깎아내리면서까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여기는 경우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 보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한 것을 정보로 처리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에게 저 말을 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보를 내가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정보를 처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처리하는 태도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혹은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가장 좋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본 다음에 대응해 보기를 하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 외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막 힘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힘을 쓰려고 할 때는 서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영향 같은 것을 이제 내가 정보로 받아들이자,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외부 통제하고 내적 동기부여가 크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럴 때 자존감, 내면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이 지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스럽게 자존감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 얘기를 요즘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존감은 내 스스로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공적이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특히 이 자존감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하고도 관련된 것이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존감 얘기를 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이제 영어로도 조금 표현이 다른데요. 자존감, 자존심, 우리말로는 단 한 글자만 다릅니다.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그런데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 자존심이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존심은 자기 시선이 자기에게만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존감은 자존심은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더 약하게 보이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좀 이기적으로 주장하게 될 때를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존감은 남의 시선, 바깥의 시선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탄탄한 힘을 믿고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용어를 보면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존심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난 못해. 그럼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런 일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그냥 뭐 참고 해. 이렇게.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자극이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지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자존감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자존감 혹은 자존심도 깎아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 낮을 때는 그 내면에 심리학적으로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가장 주로 드러나는 것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그 돌발적인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크게 깔려 있고요. 두 번째로 드러내는 특징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뭐 요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혹은 요런 성취를 내지 못하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오히려 뭔가를 하고 있긴 하는데
결과를 내지 않고 이런 분들은 중도에 좀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거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의 내면에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나 사랑받지 못할까봐 혹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만 몰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도 시선을 주지 못해서 관계에 굉장히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몇 개 좀 대응 방식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스트레스 혹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말 강력한 외부 자극, 영향을 받을 때 그걸 막 돌파해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냥 꼼짝없이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회피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존감도 덩달아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잘 드러내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거 예를 들면 도망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럴 때마다 누구랑 맞부딪혀서 싸운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자기의 기대치가 너무 클 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현실에서 그걸 충족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너무 내 기대치가 높으면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나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볼 때 또 스트레스를 받죠. 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뭐 자기 입장에서 먼저 보는 게 뭐 인지상정이긴 하죠. 근데 너무 자기 입장에만 몰입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이 수직선 가지고 얘기했던 그 개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통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가령 아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뭐 과거에 일어난 일 이런 건데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기분도 처지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성취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건 다시 정리하면 너무 당위적인 기대치가 높을 때 혹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쓸 때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 속에 빠져서 오히려 일을 잘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환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세 가지 정리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겠죠. 당위적인 기대가 내가 너무 큰가? 라고 하는 걸 좀 들여다보면서 그런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 그리고 내 입장 말고 우리 흔히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아까 우리 체크리스트 한 것처럼 이건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좀 무리하게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 같은 것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자존감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좀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어떻게 그 자존감 낮은 상태에서 다시 좀 건강한 상태의 자존감으로 회복해
선택해 나갈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약속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 긍정적인 활동하기라는 것을 선택해 나가자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가 그 어떤 뇌과학,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우리 뇌는 굉장히 가소성, 이렇게 탄력성이 굉장히 탄탄하대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들을 해 나가면서 다시 뇌가 재조직된다고 합니다. 그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계속 불행한 생각, 불행한 경험, 불행한 말과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뇌도 점점 쪼그라들고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활동,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뇌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경가소성 이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후성유전학이라는 그 뇌과학 개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쌍둥이를 데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쌍둥이, 특히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성장해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기질적으로는 비슷해서 행동 방식이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건강이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도 서로 다르게 생활하면 굉장히 다른 인자의 변이까지 일으킨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런 거 보면 긍정적인 활동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뇌과학에서도 굉장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활동하기가 자존감 향상 그리고 좋은 관계 맺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강의가 평화와 관련된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학이었잖아요. 이 평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거짓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거짓 평화냐면 한 측이 다른 측을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통제를 할 경우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순탄해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죠. 또 하나는요.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또 큰 갈등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강압 혹은 지나친 허용 둘 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갈등이나 불화 이런 게 없다라는 면에서 평화로울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거짓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 개념인 민주적인 평화, 우리가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 평화는 뭘까요? 인간 관계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존중하면서 선택했으면 책임지는 것까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보장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 민주적인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념, 존중, 선택, 책임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자기 동기부여 그에 따른 자존감 향상 이것과 다 맞물려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어떤 상태일 때 거짓 평화 상태를 그냥 그 안에 빠져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려면 우린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하는지까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니는 것은 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 자존감 상태를 한번 확인하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위해서 자존감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긍정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존감을 강화하는 액팅 플랜이라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몇 가지 그냥 말씀으로 우선 드릴게요. 자존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하기들인데요. 우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길을 묻는 분에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든지, 누군가 좀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으면 요즘 힘든 일 있구나 라고 얘기라도 좀 말 걸어준다든지 그런 걸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뭔가 품격 있게 좀 내 스스로가 뿌듯해 할 만한 그런 태도로 활동하기, 이런 거 해볼 수 있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을 선택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주로 해왔던 거 말고요, 좀 새롭게 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해서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취미 활동 해보기, 이런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배워보는 거, 이런 거. 그게 뭐 돈이 되든 되지 않든 취미로 하든 뭐로 하든 좀 새로운 활동을 내 일상에 좀 집어넣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늘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런 개념을 좀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그 사람하고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볼 활동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일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내가 한 활동 중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앞으로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까? 라고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같이, 잘한 것과 다르게 해볼 거를 같이 좀 점검해보는 그런 활동하기도 날마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내 행동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존감을 강화하는 액팅 플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심리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에 우리 세 가지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는 심리학에서는 관계다.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정의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인디언 추장이 했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착한 개와 비열한 개가 두 마리가 살고 있대요. 근데 어떤 개가 이기고 어떤 개가 질 수도 있죠, 때로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추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개에게 밥을 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착한 개, 그러니까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어떤 측면이 있겠고, 때로는 약간 우리 스스로도 좀 비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걸 더 양성하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곧 평화로운 관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평화로운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감수성을 높이는 일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